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셈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아냈습니다. 오직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줘 라는 아들의 그 한마디를 지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을요. 아들이 짊어진 빚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억 원이라는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30년을 살아온 집마저 이미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서명도 하지 않았고 통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통보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집이 언제든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안식처였던 집을 친아들이 몰래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으리라고는요.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타이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갉아먹는 그 기생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빌린 그 빚, 네가 다 갚아라. 그녀의 대처는 냉정했고 행동은 단호했으며 아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며 오래 침묵했다고 해서 반격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깨어있는 어르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더 단단한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자. 올해 65입니다. 아침 7시. 저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부엌 구석에서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를 바라봅니다. 달달거리는 소리가 오래 듣다 보니 마치 어떤 리듬처럼 느껴집니다.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나자 저는 맥심 커피 믹스를 머그잔에 붓습니다. 컵 입구 한쪽이 살짝이가 나가 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오래된 상처처럼 말이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아들 민준에게 송금해 왔습니다. 2014년 녀석이 처음으로 엄마 몇 달만 좀 버티게 도와줘라고 입을 뗐을 때부터 지금까지 꼬박 120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으로 시집간 딸 지은이조차 모릅니다. 지은이는 오빠에게 빚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이렇게 10년이나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 멀리 사는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요. 수학이 넘어 직원은 말했습니다. 제 집이 제2순위 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제가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제가 구경도 해본 적 없는 담보 설정 계약서 번호를 줄줄 읊었을 때 저는 부엌 바닥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발바닥이 저려왔습니다. 주전자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귀가 먹먹했고 손에 컵을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김미자 고객님, 민준 씨가 고객님 명의의 주택을 대출 담보로 설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딱 3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돈 많은 건물주가 아닙니다. 이 집은 저와 먼저 떠난 남편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평생을 바쳐 마련한 것입니다. 25년 동안 안 입고 안 먹으며 남편의 퇴직금과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주식도 안 했고 부동산 투기도 안 했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발 뻗고 누울 이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은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이 집만은 건드리지 마라. 당신 늙어서 편히 살게 해줄 유일한 버팀목이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이 아들의 빚보증 재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식탁에 앉아 서랍 속에 모아둔 송금,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2014년 4월 100만 원,
적요. 대출금 대납. 2014년 5월. 100만 원. 적요. 급전 보탬. 2014년 6월. 100만 원. 적요. 없음. 2024년 3월. 100만 원. 마치 제 몸이 조금씩 파먹혀온 기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민준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딱 한 번만이야. 쇼핑몰 사업 투자금인데 고객만 들어오면 바로 풀려. 몇 달만 버티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다 기억하고 있어. 저는 이자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차용증 한 장 쓰지 않았죠. 저는 엄마니까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손을 잡아주지 않고 남이 구해주길 기다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밑을 받쳐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넘어지는 신유조차 하지 않고 들어누운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알았던 겁니다. 엄마라고 부르기만 하면 제가 자동으로 지갑을 열고 자동으로 믿어주고 자동으로 이유를 묻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제 딴에는 제 고생을 아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빚을 갚기는커녕 집까지 몰래 담보로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담보.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찔렀습니다. 마치 당신은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4억 원 빚의 부속품이자 말없이 구석에 서 있는 희생양일 뿐이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았니? 일부러 우리 집이라고 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황하기는커녕 어이없다는 듯 가벼운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은행에서 전화 갔어. 아, 나한테 먼저 연락할 줄 알았는데. 가슴 명치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는 은행이 나한테 전화할 줄 알고 있었구나. 엄마, 원래 말하려고 했어. 엄마가 괜히 놀랄까봐 내가 일 처리 다 끝내놓고 말하려고 했지. 민준아. 저는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꾹 눌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니? 이 집. 내 아버지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집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갑자기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뭐 엄마 해코지 하려고 그랬겠어? 집을 판다는 게 아니잖아. 잠깐 담보만 설정한 거야. 내 프로젝트 성공하면 대출금 싹 갚고 끝낼 거야. 집은 그대로 엄마 거라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너는 10원 한 푼 갚지 않았잖아.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 그거 내가 낸 거야. 은행이 낸 게 아니라 내가 너 대신 1억 2천만 원을 냈어. 그런데 이제 내 집까지 건드려? 와, 엄마 진짜 너무하네.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밖에서 그렇게 버틴 덕분에 엄마도 지금 편하게 사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해. 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컵 내려놓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실망이다. 엄마가 돈 가지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럼 너는 내가 매일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니? 제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왜 10년째 옷 한 벌 안 사 입는지, 왜 이가 썩어도 치과에 안 가는지, 왜 냉장고에 늘 계란 한 알이랑 소면 반 봉지뿐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날 해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가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였습니다. 자기를 낳고 기르고
10년을 지탱해준 어미에게 원래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식탁에 다시 앉아 송금 내역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3650일의 제 헌신이었고 아들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한 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믿음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고 도박 같은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갚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종로의 빌딩 수비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 연락이 왔을까봐 혹은 오지 않았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갚아준 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은행에 들어선 저는 물이 빠져 희끗해진 남색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김미자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비닐막을 씌운 듯 깍듯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같은 노인네가 담보니 대출이니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 때를 쓸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며 작게 말했습니다. 대출건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 아들 민준이 앞으로 된 건데 제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 해서요. 직원이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눈을 깜박였습니다. 네, 고객님. 이거는 저희 지점에서 취급한 게 맞습니다. 고객님이 제2담보 제공자로 되어 계시고요. 주 채무자는 민주님. 대출 원금은 4억 원, 20년 상환 조건입니다. 갚고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상환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달 납입금이 약 120만 원 정도인데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최소 금액만 납입되었습니다. 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자만 내고 있다는 뜻인가요? 원금, 상환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이 3억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저는 멍하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보냈는데 어떻게 원금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직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모니터를 돌려 최근 3년치 상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이자 80만 원, 원금 40만 원, 수수료.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소 금액만 납입하면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 이자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직원이 난처한 듯 덧붙였습니다. 이런 경우 10년 동안 갚으셨어도 실제 빚은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마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잠시 지나가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라고, 아들을 뗏누로 끌어올려줄 밧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은 제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쇠사슬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뼈 빠지게 돈을 부었는데 4억 원의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내 집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그럼 지난 내 세월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절약, 저의 희생, 치과도 못 가고 참았던 통증, 매일 밤 라면으로 때운 속쓰림, 그 모든 것이 아들이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새로운 빚을 내기 위한 엄마표 보증 수표로 쓰였을 뿐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밖에서 허세 부릴 수 있게 받쳐주는 낡은 벽돌 한 장이었습니다. 저기 최근 3년치 상환 기록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겨우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프린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뱉어져 나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증거이자 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프린터를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숫자를 확인하러 오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오가 넘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로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낡아서 스펀지가 삐져나온 소파 끝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민준이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양복을 입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린 아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온오프라인 통합 브랜드 만들어서 대박 낼 거야. 엄마 진짜 사모님처럼 살게 해줄게.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보니 그 사진은 사기꾼의 팸플릿 같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빚으로 가득 찬 껍데기. 소파에 주저앉아 은행에서 뽑아온 서류 뭉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제 피 같은 돈의 결과물이자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남의 자식이 부모 등골 빼먹는다는 뉴스, 부모 집 담보로 돈 빌려 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닐 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놈이 아닐 줄 알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행복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특별히 둔에 빠진 엄마였습니다. 창밖으로 20년 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봄이 지나 잎이 푸르게 반짝였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식목일에 받아온 묘목을 마당에 심은 것입니다. 나중에 감 열리면 엄마 다 줄게. 나무는 자랐고 뿌리도 깊어졌습니다. 그늘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몰래 제 발밑에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사무실 겸 숙소로 쓴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꽤 비싼 곳입니다. 팀원들과 밤샘 작업을 해야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댔었죠. 초인종을 3번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하고 디자이너 브랜드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은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여긴 웬일이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녀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나 방금 은행 다녀왔다. 아들의 안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을 뿐입니다. 아, 알았구나. 아니, 왜 말도 없이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투자 얘기만 하면 걱정부터 하잖아.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더 들어?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내 도장을 훔쳐서 담보 설정을 해? 신분증 사본은 또 언제 가져갔어? 훔치긴 뭘 훔쳐. 엄마 서랍에 다 있더만. 보험 서류 쓴다고 예전에 엄마가 줬던 거잖아. 아들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눈동자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내가 뭐 엄마 집 말아먹으려고 그랬겠어?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나 이제 36이야. 아직도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받아서 쓰는 내 심정은 편할 것 같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럼 멈췄어야지. 빌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미루지 말았어야지. 너 정말 마음이 불편하긴 했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상환 기록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내가 너 대신 낸 돈이다. 너 지금 은행 빚사억 중에 내가 적어도 1억 넘게 갚았어. 내가 갚은 돈 있어? 단돈 10,000원이라도 네가 낸 적 있냐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생각해 본 적 있니? 만약 내가 쓰러져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 길바닥에 나았는데 그때 너 나 데려갈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았습니다. 울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 내가 수십 년을 지켜온 곳이다. 내 빚잔치 하라고 놔둔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은 퇴근길 인파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숨쉴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손잡이도 잡지 않고 멍하니 서서 아까 아들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36인데 엄마 돈 받는 게 편한 줄 알아. 마치 제가 돈을 줘서 자기를 모욕했다는 듯한 말투. 마치 제가 억지로 돈을 쥐어줘서 자기를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듯한 태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10년 전 제가 매달 100만 원을 내놓은 건 돈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버텨주면 아들이 철이 들고 고마워하고 언젠가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부도 수표였습니다. 아들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번지르르해졌고 엄마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기술만 늘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들은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제 등에 기대어 좀 더 편하게 누워있고 싶었던 겁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다가 발이 휘청했습니다. 현관 매트가 말려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매트를 펴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겠구나. 현관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저도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 있는 젊은 엄마가 아닙니다.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세금 고지서, 보험증권, 송금 영수증, 혹시 몰라 모아두었던 종이, 쪼가리들입니다. 하나씩 분류하고 견출지를 붙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것은 내가 찾아야 한다. 내 마지막 안식처, 내 권리, 내 노후를 지켜야 한다. 10년 동안 너무 물렁했습니다. 이제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엄마, 잠깐만 빌려줘. 이번 달 말에 꼭 갚을게. 2014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된장찌개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부엌 식탁에서 아들은 서류 뭉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친구랑 수입 유아용품, 쇼핑몰 하기로 했어. 블루오션이야. 내가 선점해야 돼. 저는 설거지를 하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 계약서는 썼는지, 회사는 어디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반짝이는 아들이 기특해 보였으니까요. 엄마 돈 쓰라는 거 아니야. 현금이 잠깐 막혀서 그래. 자금 회전만 되면 바로 갚아. 저는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정기예금 이자를 깬 돈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적요란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들 이름만 적었습니다.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성공해서 2배로 효도할게. 그게 마지막 고마워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건 값이 막혔어. 광고비가 밀렸어. 서버 비용이 필요해라며 이유만 다양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 부탁해. 저는 이자도 없고 거절도 안 하고 24시간 대기 중인 인출기였습니다. 카드를 꽂으면 돈이 나오는 기계. 10년간 제가 송금한 횟수가 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매달 100만 원은 마치 전기요금, 가스요금처럼 제 삶의 고정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너 빚이 도대체 얼마니? 아들은 몰라. 그냥 천천히 갚으면 돼. 엄마가 나 일어설 때까지만 좀 버텨줘. 라고 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얼른 일어서라. 엄마 다리 아파서 오래 못 버틴다. 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지. 그런 농담을 할 여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보였거나 현실을 보기 싫었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아들은 제 도움을 더 이상 도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몸살이 심해 아침에 송금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점심때 전화가 왔습니다. 빚쟁이 독촉하듯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왜 안 들어왔어? 오후에 카드값 빠져나가는데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 오느라. 잠시 침묵하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안 해놨어. 왜 그걸 까먹어? 이런 건 잊으면 안 되지.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자동이체를 할 줄 몰라서 매번 은행 가서 종이에 적어서 보냈거든요. 아들은 그 100만 원이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인 줄 알았던 겁니다. 어디 아파?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구석이 딱딱하게 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쩔 거니? 라고 묻자 아들은 그러니까 미리 자동이체 해놓으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요.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고장나지 않는 생활비 공급 시스템으로 보고 있구나.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 제가 서 있는데 몸이 거대한 ATM 기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민준이만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은 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돈만 뽑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꿈속에 저는 입이 없어 잔액 부족이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깨어나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불을 켜고 등기권리증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20년을 모아 산 집입니다. 우리는 재테크도 몰랐고 그저 안 쓰고 모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죠. 우린 큰 돈은 못 벌어도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게 집 하나는 꼭 쥐고 있자. 그런데 지금 자식이 손을 벌리다 못해 제 팔까지 씹어먹고 있습니다. 며칠 뒤 강릉에 사는 딸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 또 돈 가져갔어. 지은이는 평소 오빠 일에 참견하기 싫어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오빠 인스타그램 봤는데 무슨 새로운 도약, 시드머니 확보 이러면서 글 올렸더라. 그거 보나 마나 엄마한테 또 뜯어낸 거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돈 주고 있어? 오빠 나이가 36이야. 엄마는 65이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손주가 보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나중에 엄마 아프면 오빠는 10원 한 장 안 내놓을 거야. 오히려 나한테 내가 딸이니까 모셔라. 이럴 인간이라고.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침 식사는 두부 반모에 간장, 밥 한 공기입니다. 두부 한 팩일 500원. 세 끼 나눠 먹으면 딱 맞습니다. 저는 이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SNS를 보니 성수동 유명 카페에서 블루보틀 커피와 화려한 브런치를 먹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퀄리티는 기본, 자기 관리는 태도. 댓글에는 친구들이 형님 멋지십니다. 이게 진짜 라이프죠. 라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아들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50만 원은 넘는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제 한 달 식비보다 비싼 시계, 제가 먹는 일, 500원짜리 두부와 아들이 마시는 0원짜리 커피. 아들은 제 돈을 쓰면서 삶에 대한 존중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존중하지 않은 건 삶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오후에 시장에 가서 청경채와 콩나물을 샀습니다. 집에 오니 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20만 원만 더 줄 수 있어? 급하게 계약금 걸 게 있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100만 원 주던 거에서 조금만 더 보태달라는 건데. 엄마 돈 있잖아. 너 우리 집 냉장고에 뭐 있는지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계란 한 알, 콩나물 한 봉지, 두부 두 모가 전부다.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좀 편하게 사 먹고 그래. 그러다 영양실조 걸려. 그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내가 궁상맞게 사는 이유가 네가 내 피를 빨아먹고 있어서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말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나도 나중에 다 효도할 거야. 엄마 노후 내가 책임진다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집 담보 잡고 내 돈 가져다 쓰면서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너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뒤돌아본 적 있니? 아들은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문방구에 가서 스프링 노트와 볼펜을 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장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계산적이면 정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식탁에 앉아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어내려갔습니다. 매월 송금 100만 원, 엑스백이 10개월, 1억 2천만 원, 카드 대남 약일 500만 원, 급전 지원 500만 원, 내 동의 없는 주택 담보 설정, 채권 최고액 4억 2천만 원. 숫자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억 4천만 원. 녀석은 제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으면서도 엄마 고마워 갚을게 한마디로 퉁치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져 2020년 12월에 카톡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번 프로젝트만 터지면 연봉 1억이야. 1년이면 다 갚아. 지금은 2024년. 그 프로젝트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은행 지점장 출신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장부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미자야,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야. 아들은 너를 현금 인출기 겸 신용보증인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렇지. 4억 대출에 원금 상환이 거의 안 됐다고. 은행은 좋지. 이자 꼬박꼬박 받으니까. 문제는 너야. 10년 동안 100만 원씩 갚아줬는데 원금이 4억 그대로면 너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한 거야. 친구는 장부를 제 쪽으로 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녀석, 분명 다른 빚도 있을 거야. 카드론, 이금융권, 아니면 사채까지 썼을 수도 있어. 명세서 다 떼우라고 해. 안 그러면 너까지 다 죽어. 손에 땀이 찼습니다. 그리고 집 담보 설정할 때 내가 정말 서명 안 했어? 인감도장은? 도장은 서랍에 있었는데. 그럼 사문서위 줘야. 당장 확인해. 그날 밤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녀석은 집에서 태블릿으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부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자 녀석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너한테 쓴 돈이다. 계산해보니 1억 4천이 넘더라. 아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무슨 장부를 써? 치사하게. 치사해? 그럼 묻자. 너 은행 빚 말고 또 어디 빚 있니? 카드값은? 사채는?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말해라. 그래야 내가 널 계속 볼지 말지 결정한다. 아들이 짜증스럽게 장부를 밀쳐냈습니다. 아, 진짜. 이제 와서 왜 이래?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엄마, 내 엄마 맞아? 지금 나랑 돈 계산하자는 거야?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 내 엄마다. 하지만 내 평생 물주, 우는 아니다. 뭐라고? 너 어린애 아니야. 나도 내 도구 아니고. 아들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엄마는 몰라. 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이건 투자야. 그래, 그럼 내 큰 그림 그려라. 대신 내 10년치 시체 밟고 지나가지 마라. 저는 그동안 아들이 언젠가는 제 은혜를 알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준 엄마를 기억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알았습니다. 진정한 바닥은 아들이 파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들이 고마워할 것이라는 환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상냥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내가 요새 자산관리 공부를 좀 했는데 말이야. 아들은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집 미리 내 명의로 증여해 두는 게 좋아. 나중에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엄청 나오거든. 지금 미리 넘겨놓으면 절세할 수 있어.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돼. 명의만 바꾸는 거야.
내가 재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낼게. 좋잖아?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너 나중에 나 부양한다고 했지? 당연하지. 내가 엄마 아들인데. 엄마 늙으면 내가 다 모시지. 지금은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 내 폐물 팔고 보험 깬 돈으로 내 카드값 막아준 건 누구니? 너는 나중에 나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택감으로 써서 살고 있잖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너 증여받으려는 거 세금 때문 아니지? 너 또 어디서 돈 빌리려고 그러지? 제2금융권이니 이 집으로 담보 더 받으려는 거지?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조언받아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몰래 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서류 사본, 카드 연체 기록들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경찰서 가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진짜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내 인생 내가 살아. 하지만 내 노후, 내 집, 내 목숨값으로 내 허세 유지할 생각 마라. 아들은 서류를 구겨쥐고 소리쳤습니다.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딸 지은이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돈만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만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원고, 김미자, 피고, 민준, 청구 취지, 부당이득 반환 및 원인 무효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저는 제가 10년간 보낸 1억 2천만 원과 제 동의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엄마가 아니라 채권자이자 피해자로 섰습니다. 재판날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네, 저는 떨리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고 아들은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이가 발끈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 생활비 좀 보태준 거 가지고 무슨 빚이라고 그래요? 엄마가 그냥 도와준 거잖아요. 판사가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피고, 차용증은 없지만 갚겠다는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네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엄마지만 인출기는 아닙니다. 아들은 자식이지만 강도는 아닙니다. 제 노후 자금을 가져가고 몰래 집까지 담보 잡힌 건 자식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존엄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판결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제가 송금한 돈 중 명확히 대여의 성격이 있는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이므로 말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당장 갚을 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제가 호구가 아님을 증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판결 후 저는 집을 딸 지은이의 명의로 신탁 관리 맡겼습니다. 그리고 30년 산정된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는 추억도 많았지만 아픔도 너무 많았습니다. 부엌에 서면 아들의 독촉 전화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시니어 쉐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저처럼 사연 있는 여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자식에게 퇴직금 털린 은퇴교사,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분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삽니다. 저는 얼굴을 가리고 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당신은 엄마이기 이전에 당신 자신입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기 있으십니다. 저도 아들 뒷바라지 하다가 늙었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희생하고 참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요즘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목소리에 힘이 좀 빠졌지만 예전보다 훨씬 사람답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래, 나 요즘 서예 배운다. 붓글씨 쓰느라 바빠. 엄마가 그렇게 바쁜 줄 몰랐네. 그럼 나 원래 바쁜 여자야. 내 뒷바라지 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거지. 저는 매일 아침 공유주택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믹스커피가 아니라 제가 직접 원두를 갈아내린 향긋한 드립 커피입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저는 비정한 엄마가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깨어있는 엄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김미자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식을 고소한 비정한 어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지킨 현명한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김미자 씨가 참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